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의 탄생, 이번 총선의 결과입니다. 180석이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사실 그 200석 까지 바라본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200석은 굉장히 큰 의석이고 못하는 게 없는데 180석도 일단 범여권을 다 합친다면 한두 석이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네. 보여지네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개헌 빼고 다 할 수 개헌이 이제 있습니다. 200석이었으면 개헌도 가능했죠. 개헌이 200석이니까 예. 개헌은 안 되고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면은 패스트 트랙을 태워도 돼요. 네.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준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당과 손을 잡고 또 협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함께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국민이 3분의 1을 뽑았으니까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하는 순간에 민주당도 훅 가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180석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만큼 겸손해서 작은 법 하나라도 통합당과 손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고민하고 논쟁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21대 국회 전반기는 다음 대선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과 민생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합당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스포츠, 경쟁자가 없으면 마라톤에서는 일부러 경쟁자, 페이스메이커라고 같은 팀에서 만들어주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하시고 계시죠. 네. 사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80석,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이제는 이 권력까지 줬습니다. 대통령, 지방정부, 국회까지 다 몰표를 몰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 변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비상시국인데 이 비상시국을 이끌어가는데 이 180석이 잘 쓰면 약이 될 것이고요. 못 쓰면은 독이 될 겁니다. 그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이 승리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같이 안고 가겠다는 얘기했어요.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또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니까 이런 국민들의 의사에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그러면서 그것이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그 힘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서두에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굉장히 무겁다고 그랬어요. 왜? 비상시국입니다. 이 비상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준 권력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권이 굉장히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또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그 숙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 미래통합당이 선거 전 여당이 만약 현실화된 이런 상황처럼 압승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이 주장도 있었는데 검찰 개혁도 일단 굉장히 힘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굳이 물론 자부에 맞는 인물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고 강제로 또 쫓아내는 모습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이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으로 바로 흡수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가 이 공수처 때문에, 왜냐하면 공수처에는 야당의 두 자리의 그 위원 몫을 주잖아요. 하나는 통합당을 주고요. 하나는 제3당을 주는데 지금 3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17석이니까 의원 3명을 꺼주게 되면은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이 자리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합당이 반대해도 위원장, 위원 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쎄요,
이 민주당이 그런 그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 사법개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 예. 윤석열 총장도 여러 가지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묘하게도 이제 공수처가 속도를 내게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실제로도 이제 장모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이 이제 선거 이전까지 진행이 됐었고 윤 총장이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는지 들여다보는 것 같고 그리고 MBC에 제기했던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돼서도 미묘하게 뭔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고 또 반대편에서는 하명 수사 관련된 그 의혹이 있었던 인물들은 이번 또 총선에 당선이 됐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문제는 정말로 진중하게 예. 길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 때문에 하반기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다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야당의 존재보다도 국민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비례정당의 의원 3명을 꽂아가지고 너희들이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추천해라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예. 공수처 자체가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이 공수처를 반대했던 윤석열이가 오히려 영웅이 되어버려요. 정말 바보 중에 바보하던 판단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를 아파가지고 내가 보낸다? 윤석열이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임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온 희생양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의 어떤 그 새로운 히어로로 탄생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들을 저는 여권에서 하지 않으라 봐요. 예. 저는 있을 수, 그러니까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가더라도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반대할 수 없어요. 왜? 총선 결과를 봤습니다. 네. 윤석열이는 청와대를 몰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공수처가 팀이 꾸려지면 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면은 윤석열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네. 그게 돼서 윤석열 집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더 힘있게 하겠죠. 예. 그렇게만 가더라도 저는 윤석열 문제는 끝난다고 봐요. 정말 오버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총선에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인사들의 행보가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먼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본인이 할 만한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조용히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시민 이사장 180석의 그 주인공이죠. 결국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됐습니다. 만약에 큰 의석을 잃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이제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정치 활동을 사실상 안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개인 방송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해석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니까 나 이제 유튜브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네. 예. 뭐 양정철 원장은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흔히 뭐 삼철 그래가지고 핵심 뭐랄까요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외국으로 떠나셨던 분이에요. 부담 주지 않겠다고.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번 총선에 또 기획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18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자, 보통 이렇게 공신이 되면 권력의 핵심부에 앉는 게 정상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부의 권력 투쟁에 휘말리는 게 과거 역대 정부의 이 소위 전략가들의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양정철 원장은 전략가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선시키고 떠나고 어려워지면 와서 또 도와주고 또 떠나고 이번에 떠나면서는 다음 대선은 또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까 아마 이거를 또 연구하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계속 만들면서 본인의 어떤 위치도 계속 놓고 예. 그 중심을 잡고 그리고 향후에 소위 그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또 그 전략도 세우고 이런 예. 면에서 이제까지 봐왔던 전략가들과는 좀 다른 행보 아닌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궁금함을 만드는 이런 정치이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대선 때 양정철은 또 어떤 행보를 할까 예. 굉장히 기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박창환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상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 킹메이커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용히 이제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계속 정치 안 한다, 출마 안 한다 하지만 민주계열의 잠룡 중에 하나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고 묘하게도 이 두 분들이 2년 후쯤에 다시 재등판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건가요? 재등판 해야죠. 예.
당연히 저는 하려고 봅니다. 예. 당연히 하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정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 감각이 전문가들 2급 이상입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 네. 거기다가 또 내부의 힘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무게감이 보통이 아닌 거죠. 예.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비평 180석, 저도 밖에 나가서 180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안 되잖아요. 그 직업이니까. 그리고 이 정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핵심 인사가 말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오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는 건 그냥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 우선 양정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의 이제 험한 말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참 괜찮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뿌린 씨앗이 이번 총선에 열매가 됐다라는 평을 하는 전문가들도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런 논점 하나 하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보면서 그 비극의 원인이 뭐냐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명박 지금 뭘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모든 게 비극이 됐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거예요. 예.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지켜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지켜봤고 양정철도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성공은 뭔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죠. 그 타이밍에 두 사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요. 집에서 실익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정답이고 또 네. 그거 나와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이 난다면은 예. 저는 한 1년 반이나 2년 뒤에는 반드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